남편은 유산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선언했다. 가방 싸. 나 이제 부자야. 그리곤 이혼 서류를 내밀며 나를 문 밖으로 내쫓았다. 나는 조용히 모든 서류에 서명했지만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자마자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서연은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의 가로등만이 눈 덮인 마당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 박준서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이불 속에서 살며시 빠져나왔다. 도시 외곽에 있는 낡은 빌라의 낡은 보일러는 재고시를 못해 차가운 공기가 맨발을 곧바로 파고들었다. 욕실에서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32살이었지만 40은 되어 보였다. 어떤 화장품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눈 밑의 다크서클, 입가의 잔주름, 그리고 염색할 때가 한참 지났지만 그럴 시간도 돈도 없었던 머리카락.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얼음장 같은 물로 세수한 뒤 출근 준비를 시작했다. 또 일찍 일어난 애 의침실에서 준서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8시까지 출근해야 하잖아. 준서 씨, 서연은 낡은 스웨터를 입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조금 더 자. 당신이 아침부터 그렇게 덜그럭거리는데 어떻게 잠을 자. 그는 투덜거리며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5년 전 그들이 막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준서는 항상 그녀와 함께 일어나 출근길에 키스로 배웅하며 그녀가 최고라고 말해주었다. 그녀가 준비하는 동안 커피를 끓여주고 정수리에 입을 맞추며 저녁에는 맛있는 걸 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그의 짜증을 유발할 뿐이었다. 부엌에서 그녀는 빠르게 커피를 끓이고 창가에 서서 치즈 샌드위치로 아침을 때웠다.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은 늘 없었다. 7시가 되자 그녀는 동네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집을 나섰다.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는 그녀의 업무는 지루하고 단조로웠다. 전화를 받고 환자를 예약하고 그들의 불만과 항의를 처리하는 일이었다. 월급은 200만 원으로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가족의 주된 수입원이었다. 준서의 일은 서연은 그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몰랐다. 그는 3년째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며 애쓰고 있었다. 스포츠 보충제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가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가 컴퓨터 수리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휴가를 위해, 새 냉장고를 사기 위해, 집수리를 위해 모아두었던 돈은 모두 그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갔지만 결과는 없었다. 그가 버는 돈은 많아봐야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였고 그마저도 매달 벌지는 못했다. 나는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차라리 당분간이라도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게 어때?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해를 못해. 투자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공한 사람들을 봐. 다들 위험을 감수했어. 그래서 서연은 견뎠다. 그녀는 두 번째 일을 구했다. 병원 일이 끝나면 저녁에는 작은 회사들의 재택회계 업무를 처리했다. 자정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남의 계산서와 송장을 확인하고 대차대조표를 맞추며 월말에 겨우 수지를 마쳤다. 월세와 공과금, 인터넷 요금을 내고 식료품을 사고 준서의 또 다른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 일로 그녀는 거래처 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벌었다. 운이 좋으면 그 이상일 때도 있었다. 버스는 연착했고 서연은 교대 시간에 겨우 맞춰 도착했다. 하루 종일 끝없는 전화와 불만 많은 환자들, 의사들의 요구사항 속에서 정신없이 지나갔다. 점심시간이 되자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집에 가기엔 아직 일렀다. 퇴근 후에는 마트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고 집에 가서는 컴퓨터 앞에 앉아야 했다. 내일 저녁까지 제출해야 할 긴급한 보고서가 있었다. 저녁 9시쯤 그녀는 집에 돌아왔다. 무거운 장바구니 때문에 팔이 쑤셨고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다. 준서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중해서 보고 있었다. 부엌 싱크대에는 그가 점심을 먹고 치우지 않은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식탁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빈 찻잔, 뜯어진 과자 봉지가 널려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외투를 벗고 부엌으로 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서연아, 좀 쉬었다가 하지에 준서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항상 그렇게 부산스럽더라.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그녀는 접시에 거품을 묻히며 피곤하게 대답했다. 에이, 그릇 몇 개 가지고 뭘 그래?
나중에 치워도 돼. 하룻밤 둔다고 집이 무너지나.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예전에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같이 청소하고 주말 계획을 함께 세웠었다. 그는 옷장을 정리하거나 벽지를 바르는 그녀를 돕기 위해 토요일 하루를 온전히 쓸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하녀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닦고 냉장고에 식료품을 정리했다. 그러고 나서 어제 먹다 남은 국을 데워 식탁에 앉았다. 준서는 부엌으로 와서 그녀가 아침에 끓여둔 주전자에서 차를 따르고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집어들고는 다시 소파로 돌아갔다. 준서 씨, 우리 일요일에 어디라도 갈까? 서연이 국을 다 먹어갈 때쯤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공원이라도 가서 산책하자. 우리 같이 외출한 지 너무 오래됐잖아. 석 달은 된 것 같아. 서연아, 나 지금 사업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을 내저었다. 지금 산책할 기분 아니야. 그래도 한두 시간만이라도. 당신,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 나 지금 엄청난 성공의 문턱에 와 있다고. 민준이가 우리 프로젝트에 투자할 투자자를 찾았어. 발표 자료랑 사업계획서 준비해야 하는데 당신은 산책 타령이나 하고 있네.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엄청난 성공. 지난 3년간 그 말을 수백 번은 들었다. 성공은 늘 오지 않았다. 또 다른 투자자, 또 다른 프로젝트, 또 다른 약속들. 그녀는 국을 마저 먹고 그릇을 씻은 뒤 컴퓨터로 향했다. 내일 아침까지 두 거래처의 보고서를 끝내야 했다. 비좁은 침실 구석에 있는 책상에 앉아 스탠드를 켜고 숫자에 몰두했다. 벽 너머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준서가 축구를 튼 모양이었다. 그는 이따금 경기에 대해 논평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그녀의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하루가 가고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갔다. 집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새 옷을 산 게 언제인지도 잊었다. 청바지는 무릎이 닳았고 부츠는 밑창이 떨어져 진흙탕을 걸으면 발이 젖어 수리가 시급했다. 하지만 새 겨울 재킷을 살 돈은 없었다. 지난달에 준서가 또 다른 프로젝트에 필요한 장비값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했고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서연은 준서가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마치 그녀가 성공의 걸림돌이라도 되는 듯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보기 시작했다. 당신 헬스장이라도 좀 등록하지 그래.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잠옷으로 갈아입을 때 그가 말했다. 완전히 퍼졌잖아. 당신 꼴 좀 봐. 서연은 티셔츠를 든 채 얼어붙었다. 그녀는 낡은 속옷과 잠옷바지 차림으로 서서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준서 씨, 난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헬스장 갈 시간이 없어. 난 아침 8시부터 자정까지 일하잖아. 다 핑계지. 그는 휴대폰 화면을 넘기며 무시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시간을 내. 민준이 아내 유나 씨 좀 봐. 자기관리도 잘하고 필라테스도 다니고 네일 아트도 받고 항상 단정하고 예쁘잖아. 근데 당신은?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다. 그녀는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이불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다. 울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지쳤을 뿐이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다. 새로운 일, 새로운 걱정거리들. 눈물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일주일 뒤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들은 부엌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저녁을 준비하며 제육볶음을 볶고 밥을 안 치고 있었다. 준서는 태블릿으로 어떤 웹사이트를 보고 있었다. 있잖아, 서연아. 괜찮은 아내들은 남편이 일할 환경을 만들어준대. 그가 갑자기 말했다. 우진이 아내는 아예 일을 안 하고 집에서 밥하고 청소만 하는데 그래서 우진이는 마음 편하게 사업에만 집중하잖아. 우진 씨는 돈을 버는 자기 회사가 있잖아. 서연이 제육볶음을 뒤집으며 피곤하게 대답했다. 내가 일 안 하면 우리는 뭘로 먹고 살아.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준서가 버럭 화를 냈다. 내가 살림 걱정까지 해야 하니까? 당신이 직장에서 피곤하다, 힘들다 하는 소리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다고. 준서 씨, 내가 뭘 어쨌냐고. 당신이 돈을 제대로 벌어왔으면 나도 사업 확장에만 집중할 수 있었겠지? 근데 이건 맨날 돈이 부족하고 모든 걸 아껴 써야 하잖아. 푼돈 하나하나 세고 있는데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겠냐고. 서연은 가스레인지를 껐다. 제육볶음이 다 익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것을 접시에 옮겨 담아 식탁에 놓았다. 준서는 한 젓가락 집어 먹더니 투덜거렸다. 짜게 됐네. 그녀가 맛을 보았다. 간은 적당했다. 그는 그냥 화가 나서 자신의 실패를 그녀 탓으로 돌리고 싶어서 그게 가장 쉬우니까 트집을 잡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서연은 계속해서 두 가지 일을 하며 모든 것을 혼자 짊어졌다. 준서는 점점 더 차갑고 무심해졌다. 가끔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친구 민준이네 집에서 밤늦게까지 사업 계획을 논의하느라 그냥 거기서 자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 서연은 묻지 않았다. 진실을 듣는 것이 두려웠다. 어쩌면 그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습관 때문에 그리고 공짜 집과 따뜻한 저녁, 세탁된 옷이라는 편리함 때문에 그녀와 함께 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웠다. 그러다 모든 것을 뒤엎는 사건이 일어났다. 평범한 5월의 어느 평일 저녁이었다. 서연은 퇴근 후 밥솥에 쌀을 안치고 샐러드에 넣을 채소를 썰기 시작했다. 준서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노트북을 보는 대신 통화를 하고 있었다. 조용히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이상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네, 내일 꼭 가겠습니다. 몇 시라고요? 11시요? 알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몇 초간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며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 벌떡 일어나 손을 비비며 방 안을 서성였다. 무슨 일이야? 서연이 부엌에서 칼을 든 채 고개를 내밀며 물었다. 준서가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슬프지도 비통하지도 않은 어딘가 탐욕스러운 이상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가 말했다. 서연은 움찔했다. 칼을 손에서 놓칠 뻔했다. 준서의 할아버지 박영철 어르신은 연세가 아주 많으셨다. 그녀가 기억하기로는 90세에 가까우셨다. 그들이 함께 사는 동안 몇 번 뵌 적이 전부였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차로 3시간쯤 걸리는 다른 도시에 사셨고 친척들과 거의 교류가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죽음은 죽음이었다. 준서 씨, 정말 안 됐다. 그녀는 수건에 손을 닦으며 다가가 말했다. 어떻게 된 거래? 편찮으셨어. 안 됐다고. 준서가 이상하게 비웃었다. 그 웃음에는 슬픔 한 조각도 없었다. 그래, 물론 안 됐지. 88세셨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대. 그리고 거기에 내 이름이 있대. 서연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눈을 깜빡였다. 유언장. 그래, 준서의 눈이 열에 뜬 것처럼 반짝였고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유산을 남기셨어.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거지? 아파트는 확실히 있었어. 기억나. 시내 중심가에 있는 방 3개짜리. 어쩌면 다른 것도 있을지 몰라. 별장이라든가 은행 예금이라든가. 내일 변호사 만나서 전부 알아볼 거야. 그는 마치 유리한 거래를 성사시킨 상인처럼 손을 비비며 방 안을 오갔다. 드디어 내게도 행운이 왔어. 알겠어, 서연아. 이건 운명이야. 하늘의 계시라고. 내가 말했잖아. 난 다 잘 될 거라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서연은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가슴속에서 오그라들며 아프게 찔렀다.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그의 반응이 이랬다. 슬픔도 비애도 아닌 유산에 대한 기쁨. 그의 친할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그는 돈 때문에 기뻐하고 있었다. 우선 장례식부터 치러야 하지 않을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의를 갖춰서 보내드려야지. 그건 고모 할머니가 알아서 하시겠지. 준서가 손을 내저었다. 그분이 할아버지 사시는 곳 근처에 사셨잖아. 평생 연락하고 지내셨고. 그러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시라고 해. 나는 유산 문제에 신경 써야지. 변호사가 유언장 낭독은 모레라고 했어. 아침 11시까지 가야 해. 그는 저녁 내내 흥분 상태였다.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구석에서 구석으로 서성이며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렸다. 모두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남기셨어. 나 곧 부자 될 거야. 밥솥에 밥은 끓어넘쳐 물이 졸아들고 타기 시작했다. 서연은 밥솥 전원을 끄고 내용물을 버린 뒤 그냥 침실로 들어갔다. 저녁을 먹고 싶지 않았다. 목에 무언가 걸린 듯했고 가슴은 무겁고 텅 비어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벽 너머에서 준서가 또 다른 친구와 흥분해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5년 전 그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이었다. 친절하고 세심하고 다정했다. 그들은 공동의 친구 생일 파티에서 만났고 그때 그는 그녀에게 참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으로 보였다. 그들은 1년간 연애했고 그 시간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1년이었다. 그는 아무 날도 아닌데 꽃을 선물했고 영화관에 데려갔고 아침을 차려주었다. 그들은 함께 가족과 아이들 그리고 지을 집에 대해 꿈꿨다. 그러다 함께 살기 시작했고 무언가 부서진 것 같았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부터 눈에 띄지 않게 그러다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차가워졌고 그녀는 조용해졌다. 그는 요구하는 게 많아졌고 그녀는 순종적이 되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어둠 속에 누워 깨달았다. 그녀는 옆에 있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겠다는 것을. 다음 이틀 동안 준서는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계산기로 무언가를 계산하고 할아버지의 도시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고 아파트 매물 광고를 보며 시내 중심가의 방 3개짜리 아파트가 얼마일지 가늠했다. 그는 큰 소리로 계획을 세웠다. 드디어 제대로 된 차를 살 거야. 이 고물차 말고 번듯한 곳에 진짜 사무실도 열고 제주도에도 가고 아니 유럽이 더 좋겠다. 파리는 예전부터 보고 싶었어. 준서 씨, 너무 앞서가지 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연이 그를 진정시키려 했다. 유언장에 뭐가 있을지 아직 정확히 모르잖아. 난 뭐가 있을지 알아. 그가 포크를 흔들며 자신만만하게 말을 끊었다. 내가 유일한 손자야. 할아버지한테는 직계 상속인이 나 말고는 아무도 없어. 고모 할머니는 할머니의 여동생이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였고. 그럼 모든 게 내 차지가 되겠지? 논리적이잖아.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그녀를 평가하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마치 남길지 버릴지 고민하는 물건을 보듯. 있잖아, 서연아. 당신도 이제 슬슬 외모에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그가 갑자기 말했다. 내가 돈이 생기면 내 지위에 걸맞은 아내가 필요할 테니까. 근데 당신 꼴을 봐. 시장 상인처럼 옷을 입고 다니잖아. 머리는 염색도 안 했고 네일 아트도 안 받았고. 당신 데리고 괜찮은 곳에 나가기가 창피할 정도야? 서연은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찻잔을 떨어뜨릴까 봐 두려워 식탁에 내려놓았다. 내가 이렇게 입는 건 돈이 없어서야.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나는 모든 돈을 우리 공동 생활비랑 당신 사업에 쓰고 있잖아. 거봐. 또 시작이네. 준서가 얼굴을 찡그렸다. 또 그 비난. 당신이 돈 아끼고 예산 관리하는 법을 모르는 걸 왜 내 탓을 해?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든 자기한테도 쓰고 집안도 꾸리던데. 서연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준서는 이미 식탁에서 일어나 자기가 먹은 그릇도 치우지 않은 채 부엌을 나갔다. 그녀는 마시다 만 차와 접시에 남은 저녁 식사를 바라보며 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현관 거울로 다가가 자신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정말로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다. 보풀이인 낡은 스웨터, 3년째 입고 있는 빛바랜 청바지, 뿌리가 자라난 부스스한 머리,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진 피곤한 얼굴. 하지만 이게 그녀의 잘못일까? 그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녀는 2가지 일을 하며 혹사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가장 싼 것만 사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 아꼈다. 그런데 그가 그녀에게 보답하는 방식이 이거였다. 그녀가 창피하고 그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서연은 천천히 부엌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 몇 모금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어쩌면 이건 유산을 받기 전에 감정 기복일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이 흥분 상태가 가라앉으면 준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아직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 가장 은밀한 곳에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5년 전 그녀가 사랑했던 그 준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날 아침은 준서가 안절부절 못하며 아파트를 서성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서연보다 일찍 일어났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다. 보통 그는 10시,
심지어 정오까지 자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7시 반에 이미 현관 거울 앞에 서서 젤로 머리를 세심하게 매만지고 셔츠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괜찮아 보여. 서연이 침실에서 나오자 그가 물었다. 넥타이를 맬까? 아니, 바보 같아. 면접 보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중요한 만남인데. 역시 넥타이를 매는 게 나을까? 서연은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2년 전 어느 기념일에 샀던 가장 좋은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바지도 단정한 검은색이었다. 구두는 광이 나게 닦았다. 괜찮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보기 좋아? 당연히 좋아야지. 그가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잖아. 내가 얼마나 받게 될지 알게 되는 날이라고. 그는 아침도 먹지 않고 뜨거운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초조해 보였다. 계속해서 시계를 보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다시 시계를 보았다. 몇 시에 나가야 해? 서연이 차를 따르며 물었다. 11시까지. 근데 확실히 도착하려면 일찍 나가야지. 10시나 9시 반쯤. 차가 막힐 수도 있으니까. 같이 가줄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힘이 되어줄게. 준서는 마치 그녀가 부적절한 제안이라도 한 것처럼 획 돌아보았다. 뭐하러? 그가 잘라 말했다. 이건 우리 박씨 집안일이야. 당신은 상관없어. 서연은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태우는 것을 느끼며 차를 마셨다. 집안일. 그럼 그녀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비록 5년을 함께 살았지만 알았어. 그녀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그래, 그게 좋겠어. 거기서 고모 할머니 잔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신경 쓰일 테니까. 그분은 항상 분위기 망치는데 선수시지. 그는 다시 한번 거울을 보고 셔츠를 매만지고 옷걸이에서 재킷을 집어들었다. 나 간다. 돌아올 때 되면 돌아올게. 저녁에는 변호사랑 서류 검토하면서 이것저것 상의해야 할지도 몰라. 그리고 그는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다. 문이 쾅 닫히고 서연은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식어버린 차를 마저 마시고 찻잔을 씻고 출근 준비를 했다. 하루가 길 것 같았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전화를 받고 환자를 예약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준서가 정말로 큰 유산을 받게 되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그가 예전처럼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돌아올까? 아니면 최근 몇 달간 보아온 그 거만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버릴까? 점심시간에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았다. 어떻게 돼가?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읽음 표시는 떴지만 답장은 없었다. 그녀는 저녁 7시쯤 집에 돌아왔다. 준서는 없었다. 아파트는 침묵과 공허함으로 그녀를 맞았다. 서연은 어제 먹다 남은 국을 데워 먹고 설거지를 한 뒤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일은 사라지지 않았다.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현관 쪽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준서는 9시 반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서연은 자물쇠가 철컥거리는 소리와 그가 현관으로 들어서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서 일어나 그를 맞으러 나갔다. 어떻게 돼서?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 읽어내려 애쓰며 물었다. 준서는 문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기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어딘가 포식자 같은 미소였다. 완벽해. 그가 재킷을 벗으며 말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 그래서 서연이 한 걸음 다가섰다. 뭐가 있었는데? 아파트의 준서는 방으로 들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뒤로 기댔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120제곱미터짜리 방 3개 아파트, 교회에 별장도 있고 은행 예금도 있고 할아버지가 언제 사셨는지도 모를 어떤 회사 주식도 있대. 변호사가 말하길 다 합쳐서 한 50억 원,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대. 감정평가사 불러서 전부 계산해봐야 한대. 서연은 의자 끝에 걸터앉았다. 50억, 그것은 그녀가 꿈에도 꾸어보지 못한 엄청난 돈이었다. 세상에.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이건 완전 대박이지. 준서가 그녀의 말을 이었다. 나 이제 부자야. 서연아. 드디어. 이딴 구멍가게 같은 집에서 사는 것도 끝이야. 푼돈 세는 것도 끝이라고. 제대로 된 아파트랑 차를 살 거야. 항상 돈이 없어서 못했던 사업도 시작할 거고. 모든 게 바뀔 거야. 그는 나라고 말했다. 우리 애가 아니었다.
서연은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언제쯤 다 처리할 수 있대? 그녀가 물었다. 변호사가 12주 정도 걸린대. 서류 몇 개 모으고 재산 감정해야 한다는데 그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야. 중요한 건 그 돈이 내 돈이라는 거지.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저녁 도시의 풍경과 집들의 불빛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러다 돌아서서 서연을 오랫동안 평가하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있잖아, 서연아. 오늘 내가 생각할 게 좀 있어. 그가 갑자기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래서 지금 민준이한테 가서 같이 얘기 좀 하면서 머리 좀 식힐 거야. 늦게 들어올 테니 기다리지 마. 하지만 준서 씨, 나 간다. 그리고 그는 다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서연은 방금 전까지 남편이 서 있던 빈자리를 바라보며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차갑고 끈적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다음 이틀 동안 준서는 거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연이 이미 잠든 늦은 밤에 들어와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들은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 계획 속에는 그녀를 위한 자리가 없는 것 같았다. 그러다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일요일 정오쯤이었다. 서연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읽고 있었다. 준서는 집에 있었지만 아침부터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가 나왔고 그의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가 말했고 그 말투에 서연은 속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무슨 얘기?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준서는 부엌으로 와서 찬장에서 컵을 꺼내 물을 따라 단숨에 마셨다. 그러고는 그녀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요즘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어. 우리는 정체되어 있어? 알겠어. 몇 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데 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무슨 뜻이야? 서연은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식탁에서 일어섰다. 내 말은 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야.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 그런데 당신은 족쇄야. 서연아, 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준서 씨,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헤어져야 한다는 말이야. 나 이혼하고 싶어. 그 말은 공기 중에 떠 있었고 서연은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이혼. 그가 이혼을 원한다고. 돈을 받게 되자마자. 진심이야. 그녀가 간신히 쥐어짰다. 완전. 준서가 차갑게 대답했다. 이미 다 생각해봤어.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야. 당신은 당신한테 맞는 사람을 찾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우리 5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서연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5년이야. 준서 씨, 내가 그동안 당신을 얼마나 지지했는데. 내가 2가지 일을 하면서 당신이 사업할 기회를 만들어줬잖아. 나도 그 점은 고맙게 생각해. 그가 무심한 톤으로 말을 끊었다. 정말로. 하지만 고마움이 사랑은 아니잖아. 우리 사이엔 이미 오래전에 사랑이 식었어. 솔직해지자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난 사실을 말하는 거야.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졌을 뿐이야. 그렇다고 평생 함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 사람은 변해. 나도 변했고 이제 나한테는 다른 게 필요해. 서연은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머릿속은 안개 같았고 가슴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다. 당신, 돈 받을 때까지 기다린 거구나. 그녀는 바닥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그전에는 말 안 한 거네. 기다린 거야. 준서는 침묵했고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웅변적이었다. 당신 짐은 싸놨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현관에 있어? 캐리어 하나랑 가방 2개, 거기 당신 물건 다 들어있어. 옷, 화장품, 책 같은 거, 나머지는 나중에 원할 때 가져가.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후회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평온하며 무관심할 뿐이었다. 나를 내쫓는 거야. 그녀가 물었고 목소리는 부서진 듯 낯설게 들렸다. 지금 당장. 빠를수록 좋지. 그가 대답했다. 작별 인사를 길게 끌 필요 없어. 그저 더 힘들게 만들 뿐이야.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정말로
거기에는 그녀의 캐리어와 가방 2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의 짐을 싸놨다. 어제 그녀가 일하는 동안 그는 그녀를 문 밖으로 내쫓을 준비를 하며 그녀의 옷과 개인 물품들을 차곡차곡 정리했던 것이다. 이혼 서류도 준비했어. 유준서가 그녀를 따라 현관으로 오며 말했다. 그는 테이블에서 서류 몇 장을 집어 그녀에게 내밀었다. 여기 아주 간단해. 재산 분할 청구 없고 상호 합의 하에. 당신은 그냥 서명만 하면 돼. 내가 구청에 제출할게. 한 달이면 다 처리될 거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시선이 글자 위를 스쳤지만 집중할 수도 읽을 수도 없었다. 글자들이 번져 보였다. 당신은 이제 나한테 필요 없어. 준서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하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다. 나 이제 부자잖아. 알겠어? 나한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야. 화려하고 성공적인 인생. 근데 당신은 그 잿빛 같은 가난 속에서 계속 살겠지? 그게 당신한테 어울려. 그는 그녀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비웃었다. 내가 앞으로도 당신이랑 계속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그 순간을 즐기는 듯이 말을 이었다. 정말로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데리고 정상에 오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냐고? 당신 꼴 좀 봐. 당신은 볼품없는 생쥐야. 서연아.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성공한 남자에게 필요한 그런 여자가 절대 될 수 없어.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박혔다. 서연은 서서 들었다. 그녀가 사랑했고 5년의 삶을 바쳤던 남자가 그녀를 짓밟고 모욕하고 파괴하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그 희생 말인데 준서가 손가락으로 허공에 따옴표를 그리며 말을 이었다. 그건 당신 선택이었어. 아무도 당신한테 2가지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고. 당신 스스로 결정한 거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불평하지 마. 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다른 것이 덮였다. 차갑고 단단한 것, 존엄성이었다. 어디에 서명하면 돼? 그녀가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준서는 순간 당황했다. 아마도 눈물이나 애원, 히스테리를 예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서연은 등을 곧게 펴고 침착하게 서서 생기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에 그가 서류 아래쪽 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여기 2번째 장에도. 서연은 그가 내민 펜을 받아 떨리지 않는 손으로 서명했다. 1번, 그리고 2번, 끝났다. 5년의 삶이 펜 2번의 움직임으로 지워졌다. 그래, 잘했어. 준서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다. 아주 좋아. 빠르고 소란 없이 당신이 똑똑한 여자라는 건 항상 알고 있었어. 그는 서류를 접어 파일에 넣고는 문으로 다가가 활짝 열었다. 자, 그럼 잘 지내시게. 그가 비웃으며 던졌다. 아니면 뭐라고 하더라. 당신 먹여 살릴 새로운 호구를 찾는데 행운을 빈다고 해야 하나. 서연은 말없이 캐리어와 가방 하나를 들었다. 무거웠지만 그녀는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았다. 문지방을 넘어섰다가 2번째 가방을 가지러 돌아왔다. 준서는 문설주에 기댄 채 그 역겹고 자기만족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근데 그거 알아, 서연아. 그녀가 2번째 가방을 들었을 때 그가 말했다. 조금은 당신이 불쌍하기도 해. 사실 나쁜 여자는 아니잖아. 그냥 내 수준이 아닐 뿐이지. 알겠어? 난 이제 다른 리그에서 뛰거든. 서연은 문지방에서 멈춰 서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이 남자를 마지막으로 보며 깨달았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랑도, 심지어 증오도. 오직 공허한 뿐이었다. 잘 있어요. 박준서 씨.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섰다.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히고 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역겹고 고소해하는 웃음소리. 그는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며 그녀의 등 뒤에서 웃고 있었다. 서연은 무거운 가방들을 들고 계단을 내려와 거리로 나섰다. 화창한 봄날이었다. 해가 빛나고 새들이 지저귀었다. 삶은 무엇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삶의 한가운데에 가방 2개와 캐리어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집도 남편도 없이 찢어진 심장을 가졌지만 고개는 당당히 든 채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친구 수진의 번호를 눌렀다. 수진아, 나야.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그녀가 말했다. 나 너희 집에 가도 될까? 하룻밤이나 며칠만 좀 지내야 할 것 같아. 나 준서 씨한테서 나왔어. 마지막 말에서 목소리가 결국 떨렸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지금 무너질 때가 아니었다. 나중에 눈물도 흘리고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지금은 그저 수진이네 집, 숨을 돌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안전한 곳까지 가야 했다. 물론이지. 어서 와.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야? 오면 얘기해줘. 기다리고 있을게. 서연은 택시를 잡아 뒷좌석에 앉고 가방들은 옆에, 캐리어는 트렁크에 실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갈 때 그녀는 비로소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닫힌 눈꺼풀 뒤의 어둠 속에서야 첫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지는 그녀의 작은 원룸문 앞에서 따뜻한 차와 포옹으로 그녀를 맞아주었다.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고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준 뒤 소파에 앉히고 손에 찻잔을 쥐어주었다. 마셔. 그리고 나서 얘기해. 그녀는 옆에 앉으며 말했다. 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유산에 대해, 최근 몇 달간의 일에 대해, 그리고 오늘 준서가 그녀의 등 뒤에서 웃으며 그녀를 어떻게 내쫓았는지에 대해 택시 안에서 눈물을 다 쏟아냈기 때문에 그녀는 눈물 없이 조용히 이야기했다. 속에는 메마른 공허함만 남아있었다. 세상에 그런 서연이 이야기를 마치자 수진이 분노에 차 말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 있나? 서연아, 난 항상 그 사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하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아무 말 안 했던 거야. 사랑했었지.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봐.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그저 존재할 뿐이었다. 수진의 소파에서 자고, 출근하고, 돌아와서 무언가를 먹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수진은 그녀에게 말을 걸고 기분을 전환시켜주려 애썼지만 서연은 그저 고개를 젓고 자기 자신 속으로 파고들었다. 휴대폰은 조용했다. 준서는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의 인생에 그녀가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다 나흘째 되던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서연 씨 되십니까? 그녀가 받자 남자의 목소리가 물었다. 네, 접니다. 이정훈 법무법인입니다. 저는 이 변호사님 사무장입니다. 박영철 씨 유산 문제로 좀 뵙고 싶습니다. 서연은 당황했다. 하지만 저는 친척이 아닌데요. 그녀가 말했다. 그분은 제 전남편의 할아버지세요. 저희는 이미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급히 연락드린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3시쯤에 오실 수 있을까요? 러시아어 원문 표현 유지. 서연은 시계를 보았다. 오전 11시였다. 막 출근하려던 참이었다. 저는 퇴근하고 저녁 6시쯤 갈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6시에 기다리겠습니다. 주소는 아시죠? 서초구 서초대로 12번지 3층 305호입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루 종일 서연은 그 전화에 대해 생각했다. 왜 그녀가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하는 걸까? 준서 할아버지의 유산 문제에 그녀가 무슨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 그녀는 그 노인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고작 2번 봤을 뿐이었다. 6시 15분, 그녀는 사무실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접수처 책상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연락받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성이 사무실 문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갔다. 커다란 책상 뒤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한 50대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창가 의자에는 검은 원피스를 입은 노부인이 앉아 있었다. 서연은 그녀를 알아보았다. 준서가 말했던 그 할머니의 여동생, 강은숙 여사님이었다. 그리고 그녀 옆벽에는 준서 자신이 서 있었다. 그는 창백해 보였다. 그의 시선은 변호사와 서연 사이를 오갔다. 그녀가 들어서자 그는 움찔하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이서연 씨, 이쪽으로 앉으시죠. 변호사가 자신 앞에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는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앉았다. 심장이 목구멍에서 뛰는 것 같았다. 저는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고 박영철 어르신의 유산 상속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시작했다. 긴급하게 찾아뵙자고 한 것은 다소 미묘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책상 위의 파일을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사실 고인의 유언장에는 제가 상속인에게 첫 만남에서 계략적으로만 알렸던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그 내용을 전부 공개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서연은 곁눈질로 그것을 보았지만 변호사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려 애썼다. 상속에 관한 조항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안경을 쓰며 말을 이었다. 인용합니다. 나의 모든 재산, 즉 서울시 중앙로 8번지 23호 아파트, 소나무 마을의 별장, 우리은행 계좌의 예금, 그리고 주 5성건설의 주식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나의 유일한 손자 박준서에게 유증한다. 단, 이 유산은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 개시 시점에 박준서는 그의 현재 배우자인 이서연과 혼인관계에 있어야 하며 나의 사망일로부터 최소 1년간 그 혼인관계를 중단 없이 유지해야 한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경 너머로 준서를 쳐다보았다. 계속 읽겠습니다. 만약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혼인이 해소되거나 나의 사망 시점에 박준서가 이서연과 혼인관계에 있지 않을 경우 위에 명시된 모든 재산은 진정한 고결함과 품위를 보여준 이서연에게 그 전액이 귀속된다. 사무실에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자신이 들은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말들이 솜을 통과하듯 느리게 다가왔다. 유산이 그녀에게 넘어온다고. 혼인이 해소되면. 그런데 그들은 이미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이건 불가능해요. 준서가 책상으로 다가가며 간신히 쥐어짰다. 이럴 순 없어. 할아버지가 이런 걸 쓰셨을 리가 없어. 유언장은 2년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적법하게 공증되었고 증인들 앞에서 서명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하지만 왜? 준서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내가 손자인데, 유일한 손자인데. 강은숙 여사님이 의자에서 힘겹게 일어나 슬픔에 찬 눈으로 준서를 보았다. 왜냐하면 영철 오라버니는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셨기 때문이야. 그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2년 전 마지막으로 너희 도시에 오셨을 때 너희 집에서 며칠 묵으셨잖니. 기억나니? 준서는 침묵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오라버니는 내가 서연이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셨어?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내가 서연이를 어떻게 부려먹고 그 애가 2가지 일을 하며 고생하는 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다 보셨다고. 그 애는 좋은 사람이고 너는 이기적이고 무례한 놈이라는 걸 아셨던 거야. 그래서 그때 유언장을 바꾸기로 결심하신 거지?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우 변호사가 말을 받았다. 품위 있는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2분이 할아버님 사망 후 최소 1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건 2분이 여전히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니 유산은 2분의 것이 될 거라고요. 하지만 이혼한다면 그건 이서연 씨가 당신과의 관계를 견뎌온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준서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언제 이혼 신청을 하셨습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그저께 신청했어요. 준서가 막힌 목소리로 대답했다. 빨리 처리해달라고 돈까지 줬고요. 그리고 이혼은 이미 등록되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오후 3시에요. 구청 데이터베이스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즉, 유언장의 조건이 위반된 겁니다. 유언자의 사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혼인이 해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에 따라 모든 재산은 이서연 씨에게 귀속됩니다. 서연은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건 현실이 아니었다. 50억, 아파트, 별장, 모든 것이 이제 그녀의 것이라고. 그녀를 비웃으며 집에서 내쫓았던 준서의 것이 아니라 그녀의 것이라고. 안 돼. 준서가 벌떡 일어나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내 유산이라고. 내가 손자야. 나한테 권리가 있어? 권리가 있었죠. 변호사가 정정했다. 부인과 이혼하기 전까지는요. 이제 그 권리는 부인께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고인의 뜻이고 법에 따라 집행될 뿐입니다. 준서는 획 서연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눈은 열에 뜬 것처럼 이글거렸다. 서연아,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숨을 내쉬었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다 실수야. 바보 같은 짓이었어. 내가 그때 하려던 말은 그게 아니었어. 그냥 이 유산 문제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을 뿐이야. 알잖아. 진심이 아니었다고. 서연은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우리 다 바로잡을 수 있어. 그가 사무실 한가운데서 그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 다시 결혼하면 되잖아. 이혼은 어제 막 처리됐으니까.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거 맞죠?
그가 변호사를 향해 돌아보았다. 무슨 신청서 같은 거 내서 이혼을 철회할 수 있잖아요. 이혼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우 변호사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새로 혼인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유언장에서 언급된 그 혼인과는 다른 것이 되겠지만요. 혼인관계의 연속성 조건이 깨졌으니까요. 그럼 우리 다시 결혼할 거야. 준서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축축하고 끈적했다. 들었지, 서연아. 우리 결혼할 거야? 모든 게 예전처럼, 아니 더 좋아질 거야? 내가 변할게, 맹세해. 다른 사람이 될게. 당신을 사랑하고 아껴줄게. 서연은 말없이 손을 뿌리쳤다. 서연아, 제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러지 마. 내 인생을 망치지 말아줘. 이건 할아버지가 우리가 함께하길 바라셨던 거야. 알겠어? 우리를 시험하고 싶으셨던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통과한 거야? 단지 그걸 몰랐을 뿐이지. 당신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 서연이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나를 집에서 내쫓았어. 나를 비웃었지? 내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볼품없는 생쥐라고 했잖아. 진심이 아니었어. 그가 외쳤다. 내가 바보였어. 용서해줘. 무릎 꿇고 빌게. 제발 용서해줘. 서연이 일어섰다. 준서는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무릎 꿇은 채 그대로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있었지만 뉘우침은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오직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뿐이었다. 일어나요. 준서 씨,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비굴하게 굴지 마요. 무엇이든 할게. 그는 그녀의 재킷자락에 매달렸다.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지. 우리 결혼하고 내가 유산의 절반을 줄게. 아니, 절반 이상. 60% 줄게. 70%. 서연아, 제발.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떼어내고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세상에 어떤 돈을 준다고 해도. 아니요. 준서 씨, 당신은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것을 죽였어요. 당신의 말로 나를 집에서 내쫓을 때의 그 웃음으로 그걸 죽였다고요? 그리고 나는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그녀는 변호사를 향해 돌아섰다.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이정훈 변호사는 존중의 의미를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몇 번 오셔서 서류에 서명하시고 상속권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전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서연이 말했다. 서연아, 기다려. 준서가 벌떡 일어섰다. 넌 그렇게 그냥 모든 걸 가져갈 수 없어. 그건 내 거야. 내 유산이라고. 소송할 거야.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을 찾고 말겠어. 해보시지요.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유언장은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형식이 준수되었고요. 고인께서는 건전한 정신과 확고한 기억력을 가지고 계셨으며 이는 의료 기록으로도 확인됩니다. 법원은 당신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이대로는 안 끝내. 준서가 소리쳤다. 나는 정의를 되찾고 말겠어. 정의는 이미 실현되었단다. 강은숙 여사님이 서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고 꼭 쥐었다. 영철 오라버니는 현명한 분이셨어. 자신이 뭘 하는지 알고 계셨지. 얘야,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기쁘구나. 넌 좋은 아이고 누구보다 이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고통이 아닌 감사와 안도감에서 오는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준서는 사무실 한가운데에 창백하게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50억, 새로운 삶, 그의 모든 계획이 잿더미로 변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 이제 가보셔도 좋습니다. 박준서 씨, 변호사가 말했다. 더 이상 여기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서연 씨는 남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 합니다. 준서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몇 초 더 서 있다가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갔다. 등 뒤에서 문이 조용히 닫혔다. 서연은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그녀는 그동안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괜찮으십니까?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박영철 어르신께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당신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자 주변에서 유일하게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지요. 서연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끄덕였다. 강은숙 여사님이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힘내, 얘야. 그녀가 속삭였다. 가장 끔찍한 일은 끝났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그래, 서연은 생각했다. 준서 없는, 모욕 없는, 푼돈 하나하나 세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삶,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50억 원과 함께. 그것은 끔찍하면서도 아름다운 꿈과 같았다. 서연이 법무법인을 나섰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손에는 서류 폴더가 들려 있었고 머릿속은 안개 같았으며 가슴속에는 이상하게 가벼운 기분이 들었다. 마치 땅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았다. 일어난 모든 일이 비현실적이었고 마치 다른 사람이 유산을 받은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 것 같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너 믿지 못할 거야. 친구가 전화를 받자 그녀가 말했다. 내가 상속인이 됐어. 50억 전부 나한테 넘어왔어. 수화기 저편에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비명이 터져나왔다. 뭐라고? 서연아, 너 진심이야? 어떻게? 서연은 지하철로 걸어가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유언장에 대해, 그 조건에 대해, 그리고 준서가 무릎을 꿇고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던 것에 대해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네. 수진이 숨을 내쉬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넌 이제 자유야. 부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직 실감이 안 나. 서연은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며 고백했다. 꿈속에 있는 것 같아. 다음 며칠은 정신없는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변호사 사무실 방문, 서류 서명, 재산 감정평가사와의 만남, 은행 계좌 개설. 강은숙 여사님은 모든 것을 도와주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고 지지해 주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처음부터 박영철 어르신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나한테 말씀하셨어. 할머니는 또 다른 변호사 방문 후 카페에서 서연과 함께 앉아 말했다. 그러시더군. 은수가 내가 저 녀석이 제 아내에게 어떻게 구는지 봤다. 이기적이고 못된 놈이야? 1년 안에 변하지 않으면 저 아이라도 그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지. 영철 오라버니는 정의로운 분이셨어. 불의를 참지 못하셨지. 서연은 들으며 거의 알지 못했던 그 노인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죽은 후에도 그녀를 지켜주었고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었다. 한편 준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애원하다가 그 다음엔 협박하고 다시 애원했다. 수진이네 집 앞으로 찾아와 그녀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다. 서연은 그와 대화하지 않고 지나쳤지만 그는 그녀를 따라잡아 팔을 붙잡았다. 서연아, 나한테 이렇게 할 순 없어. 그는 행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길 한복판에서 소리쳤다. 우리 5년을 같이 살았잖아. 5년이야. 그 세월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당신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잖아요. 서연이 팔을 빼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날 내쫓을 때 당신 스스로 증명했잖아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잖아. 용서해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그를 지나쳤고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다. 고통은 무뎌지고 사라져 무관심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수진의 아파트 문 앞에 나타났다. 서연이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헬쑥하고 구겨진 셔츠 차림에 눈이 퉁퉁 부은 그가 보였다. 그는 시든 장미 꽃다발을 손에 들고 있었다. 나 매일 밤 여기서 이 계단에서 자.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기다리면서. 서연아, 제발 난 당신 없이는 안 돼. 돌아와 줘. 우리 결혼하자. 원한다면 유산 전부 줄게. 한 푼도 남김없이 그냥 내 곁에만 있어줘. 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깨달았다. 아무 감정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동정심도, 연민도. 이 남자는 그녀에게 타인이었다. 준서 씨, 당신은 이해를 못하는군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문제예요. 당신은 나를 모욕했고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절대로. 사람은 실수를 하잖아. 그가 애원했다. 내가 실수했어. 인정해.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잘 있어요. 준서 씨. 그녀는 문을 닫았다. 등 뒤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애원하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감탄하며 친구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너 정말 멋지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서연은 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래, 그녀는 옳은 일을 했다. 온 마음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일주일 후, 유산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서연은 시내 중심가의 아파트, 별장, 은행 계좌, 그리고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예상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약 1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의 소유주가 되었다. 총 유산은 약 55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녀는 높고 천장과 마당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는 거대하고 밝은 새 아파트에 앉아 이곳이 이제 자신의 집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가구는 낡았지만 튼튼했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책들이 꽂혀 있었다. 박영철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긴 삶을 사셨고 구석구석마다 그의 평온하고 현명한 기운이 느껴졌다. 서연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아래에서는 도시가 소란스러웠고 사람들은 어딘가로 바쁘게 움직이고 차들이 지나갔다. 그녀는 이 아파트에 서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진정한 자유를. 그녀는 병원에 전화해 사직서를 냈고 회계 업무를 하던 두 번째 일도 그만두었다. 더 이상 하루에 14시간씩 일할 필요가 없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아낄 필요도 없었다. 이제 뭐 할 거야? 수진이 카페에서 만났을 때 물었다. 모르겠어. 서연이 커피를 저으며 고백했다. 나 자신을 위해 좀 살아보고 싶어. 뭐라도 배워볼까? 항상 영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었거든. 그리고 여행도 하고 싶어. 세상을 보고 싶어. 넌 그럴 자격 있어. 수진이 미소 지었다. 내가 겪은 모든 일을 생각하면 말이야. 서연은 영어 학원에 등록했고 그 다음엔 미술 학원에도 등록했다.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 후로는 시간이 없었다. 삶이 그녀를 휘몰아쳤다. 이제 그녀에게는 모든 것을 할 시간이 있었다. 그녀는 마음에 드는 옷을 사고 미용실과 네일샵에 다녔다. 점차 하루하루 그녀는 피로와 모욕의 짐 아래 묻어두었던 자기 자신, 그 서연에게로 돌아가고 있었다. 한 달 후 강은숙 여사님이 그녀를 차에 초대했다. 그들은 할머니의 아파트 부엌에 앉아 있었고 서연은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요, 저 자선 활동도 하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예전에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특히 기댈 곳 없는 여성들을 돕고 싶어요. 영철 오라버니가 기뻐하셨을 거야. 강은숙 여사님이 찻잔에 차를 따르며 미소 지었다. 돈은 그냥 죽은 재산으로 쌓아두는 게 아니라 유용하게 쓰여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지. 준서 씨가 유언장에 이 일을 제기하려고 했던 거 아세요? 서연이 물었다. 들었어. 하지만 변호사가 예상했던 대로 법원에서 소송을 기각했대. 유언장은 모든 규칙에 따라 작성되었고 이 일을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소식에 대해 고소함도 만족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사실로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요? 그녀는 스스로도 궁금해하는 자신에게 놀라며 물었다. 안 좋지? 강은숙 여사님이 한숨을 쉬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너희가 살던 그 빌라는 월세였다면서. 지금은 그 친구 민준이네 집에 얹혀 산대.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는데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는 모양이야. 제대로 된 경력은 없는데 야망만 크니까. 어떤 여자랑 사귄다고 들었는데 돈 없는 거 알고는 금방 떠나버렸다고 하더라. 서연은 차를 다 마셨다. 준서가 안타깝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받을 만한 것을 받은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서연은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다.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다. 베네치아의 다리 위에 서서 그녀는 행복과 아름다움, 그리고 자신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 자유롭다는 사실, 모든 삶이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그림을 배웠는데 꽤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돕는 작은 자선재단을 열어 이혼 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주거 문제와 구직 활동을 도왔다. 너 변했어. 어느 따뜻한 가을날 공원을 산책하며 수진이 말했다. 마치 젊어진 것 같아.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서연이 고백했다.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가 이제야 빛을 본 것 같아.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활짝 피어났다. 머리를 자르고 염색했으며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을 멈추자 살이 빠졌다. 그녀는 웃고 미소 짓고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기억에 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그날로부터 반년 후 한 만남이 있었다. 서연은 수진과 자주 가던 그 카페에 있었다. 카푸치노와 크루아상을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고 준서가 들어왔다. 그는 즉시 그녀를 발견하고 문지방에서 얼어붙었다. 그녀는 책에서 눈을 들어 그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늙고 헬쑥하고 야위었다. 값싼 재킷에 달아빠진 청바지를 입고 머리는 감지 않았으며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다. 그의 옆에는 23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저속한 화장을 한 염색한 금발머리였다.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레스토랑 사준다고 약속해놓고 이런 허름한 데나 데려오고. 너 돈 있긴 해? 있어. 유나야, 있어. 준서는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지금 당장 수중에 좀 없을 뿐이야. 나중에. 여자가 콧방귀를 뀌었다. 넌 약속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내가 이런 빈털터리인 줄 알았으면 쳐다도 안 봤어. 그들은 카운터로 갔다.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 2잔을 주문하고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세었다. 여자는 경멸적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서연은 아무 감정 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저기 한때 그녀를 비웃고 볼품없는 생쥐라고 부르며 그녀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던 남자가 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그녀를 여겼던 바로 그 모습,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있는 여자는 반년 전 그가 서연을 바라보던 바로 그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준서는 커피를 들고 돌아섰다. 그들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지만 서연은 시선을 거두고 다시 책으로 돌아갔다. 마치 그가 거기에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책을 읽었다. 준서야, 너 왜 서 있어? 여자가 그를 불렀다. 가서 앉자. 그는 잠시 더 서 있다가 몸을 돌려 구석에 있는 테이블로 그녀를 따라갔다. 서연은 견눈질로 그들이 앉는 것을, 여자가 계속해서 불만스럽게 무언가 말하는 것을, 그리고 준서가 등을 구부리고 자신의 찻잔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서연은 커피를 다 마시고 크루아상을 먹은 뒤 넉넉한 팁을 남기고 가방을 챙겨 카페를 나섰다. 뒤돌아보지도 다가가지도 않고 마치 낯선 사람을 지나치듯 그냥 지나갔다. 밖은 햇살이 좋고 따뜻했다. 인디언 서머의 첫날이었다. 서연은 보도에 멈춰 서서 태양을 향해 얼굴을 들고 미소 지었다.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다. 강은숙 여사님이었다. 사과가 익었으니 수확해야 한다며 별장으로 오라고 했다. 물론이죠. 갈게요. 서연이 말했다. 이번 주말에요. 그녀는 거리를 걸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에 그 무거움이 없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수치심도 고통도 없었다. 그저 새로운,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삶이 있을 뿐이었고 그 삶은 오직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여행사 쇼윈도 앞을 지나가다 멈춰섰다. 벽에는 파리, 프라하, 바르셀로나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다른 곳으로 또 떠날 때가 된 걸까? 예를 들면 파리로. 준서는 언젠가 부자가 되면 그곳에 가고 싶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는 부자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는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미소 지었다. 아니, 파리는 아니었다. 파리는 기다릴 수 있었다. 지금 그녀는 그저 이곳, 이 도시에서 살고 싶었다. 매일을 즐기고, 그림을 그리고, 배우고, 재단을 통해 사람들을 돕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었다. 준서와의 일은 이미 다른 삶이었다. 낯선 과거. 그녀는 그 문을 닫았고, 다시는 열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오늘 저녁에 어디 갈까? 극장이나 강변에 새로 생긴 그 레스토랑은 어때? 좋지, 친구가 기뻐했다. 오늘따라 기분이 특별히 좋아 보이네. 그냥 기분이 좋아서.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햇살 가득한 거리를 계속 걸어갔다. 가슴속은 가볍고 밝았으며 마치 걷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 같았다. 마치 온 세상이 색채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채 그녀 앞에 활짝 열린 것 같았다. 그리고 등 뒤에 어느 카페에서는 준서가 텅 빈 커피잔 바닥을 보며 돈이 사랑보다 중요하고 자존심이 인간성보다 소중하다고 결정했던 그날을 저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그녀의 일이 아니었다. 그건 그의 삶,
그의 선택, 그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마침내 자신의 삶이 있었고 그 삶은 아름다웠다. 저녁에 서연은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와인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아래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어딘가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그녀는 별들을 바라보며 거의 알지 못했지만 그녀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한 그 노인에 대해 생각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 할아버님. 그녀는 밤을 향해 속삭였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를 실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이 삶을 품위 있게 살아갈게요. 바람이 그녀의 말을 실어 어둠 속 어딘가로 날려보냈다. 그리고 서연은 와인을 다 마시고 아파트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악몽도 불안도 없이 평온하게 그저 잠들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리고 그날은 좋은 날이 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매일이 좋은 날이었으니까. 그녀는 자유로웠기 때문에 마침내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다.